The Next NFT 2023 컨퍼런스, 대한민국 넘버원 핀테크 기업인 주식회사 핑거가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NFT 및 STO의 법률적 이슈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또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고 발표 청해 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오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 주제는 오늘 얘기 많이 나왔죠. NFT.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증권형 토큰의 현재 법률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요. 주로 블록체인 관련된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NF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STO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제가 구태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법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이 NFT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기본부터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FAT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 아실 거 생각이 드는데, 이게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해서 OECD 산하의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규범이 있는 어떤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OECD 가입 국가들이 전부 준수해야 되는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런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 10월 28일이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지침서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반이 나왔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NFT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전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NFT도 그러면 가상자산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났었죠,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NFT는 가상자산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 지침서의 내용인데, 그 이유는 NFT가 일반적으로 어떤 교환의 대상 또는 투자의 대상이라보다도 컬렉터블, 그러니까 어떤 수집품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유였는데, 다만 만약에 NFT가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결제 용도 혹은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섭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약간은 좀 유보적인 입장도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각종 신문에서 금융위원회도, 한국의 금융위원회도 그렇다면은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것인가, NFT도 가상자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보도 설명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FATF랑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걸 좀 구분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 자료를 내놓으면서 가상자산인 NFT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유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FT의 사용 방법을 보게 되면은 게임 아이템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아트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증권형인 경우도 있고 결제 수단형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핑거에서 나오는 YP NFT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제적 기능은 무엇을 분류하느냐? 그건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단순 수집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NFT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하게 규정을 해야지만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로 오는 질문이 NFT도 가상자산인가요? NFT는 증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죠. 참고로 이 분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나름대로 제시를 했던 그런 분류 방법입니다.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NFT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적용되는 법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이 특금법, 이 특정금융정보법인데 여기 주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자금 세탁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NFT를 단순 발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금 세탁과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가상자산이 막 순환된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돈이 어디 범죄 은닉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으면 이런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입법에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좀 긴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의무를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NFT가 증권, 그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상자산을 만약에 다룬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종류는 제 생각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업비트, 빗썸 등등이 대표적인 거래소죠.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소 외에는 전부 다 기타로 실무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타가 무엇이냐? 조금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지갑 사업자, 그다음에 수탁 사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업자와 기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항상 저희 그 자문 들어오는 이유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이유가 이 굉장히 사업 그 회사 측에서는 창의적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이게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곤란해하죠. 이건 그럼 과연 무엇일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 그 생각과 동화돼 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규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NFT 거래 플랫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말씀드린 거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 NFT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한다면은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래하는 것이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해당하는 NFT를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챌린지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해외에 나가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게 되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기타 뭐 이제 기초자산, 특히 NFT가 어떤 자산을 레프레젠트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안전성 같은 것들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업자도 모르는 사이에 NFT가 민팅될 때 저작권 침해 이슈가 항상 있을 수가 있죠. 저작권을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등은 좀 검토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NFT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지금 이제 STO 얘기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STO라는 거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죠. 그래서 과연 증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형태가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토큰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증권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였고요. 꼭 토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2022년 4월 28일에 뮤직하우와 관련돼서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거는 법에는 써 있는 내용인데 거의 산문화됐었습니다. 보통은 금융위원회가 사업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했었죠. 뭔가를 했었는데 생각을 못했죠. 저는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계약증권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막힐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투자계약증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있고 그 수익이 나는 방법이 어떤 제3자, 사업자가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제3자가 사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제3자가 잘하고 있는지를 잘 공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 법이랑은 약간 좀 다르게 약간 미국의 법적인 개념인데 한국의 법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법이 금융위원회가 또 며칠 전에 투자 계약 증권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했는데요. 한우 조각 투자, 그다음에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탁키퍼, 테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저희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뮤직하우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가 부여하는 어떤 이득 수취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게 저희는 회사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절연이 돼 있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뮤직하우가 파산했다고 한다면 투자자들한테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진다라는 거였는데 그에 비해서 한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들이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한우에 대한 소유권은 주고 미술품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그 기존의 논의였는데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법상 공동 소유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해당하는 사업의 어떤 손익 배분이 전적으로 회사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월 29일자로 스탁키퍼, 테사 등등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발행하는 공시 규칙을 따라라.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그렇다면 설령 공동 소유의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조각 투자 대상 자체의 가치 가격 상승을 위해서 회사가 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거꾸로 조각 투자 대상의 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 결정이라든지 어떤 처분 결정들을 예를 들어서 다오처럼 예를 들자면은 투자자들이 해요. 투자자들이 인풋이 있다 한다 그러면 그건 과연 증권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챌린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핵심적인 홍보 방법이 이거 투자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게 만약에 핵심적인 홍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이거든요. 투자자들 투자하는 이유가 수익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한다면 그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투자의 목적이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그림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림에 조각 투자한 다음에 그러면은 당신은 그림 오너니까 집에 걸어둘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게 주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증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지인들과 미술품을 공동 구매합니다. 그다음에 갤러리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구들이랑 나는 뭐 피카소 그림 세운 종에 나와가지고 뭐 1억 원씩 투자해서 사겠다. 그 다음에 그러다 갤러리에서 이거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팔으세요. 그래서 10배가 됐어요. 그럼 투자 계약 증거이냐? 금융위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불특정 다수가 있는 첫 번째 친구들끼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는 그 미수풀 처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투자의 대상과 그 리스크 그다음에 처분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투자자와 회사 간의 리스크가 절연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좀 그 증권을 포섭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사업자 입장에서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가 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그 서영준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춰라. 만약에 증권에 한다면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꼭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그 금융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참고로 테사나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그 소유권이 있는 조각 투자의 경우에는 유통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럼 투자자들이 과연 엑시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이제 사업 구조를 재편할 때, 그러니까 그 테사나 아까 말씀드린 한우 그런 조각 투자에 대해서 사업 구조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도산위험, 그러니까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하나 만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예치하라는 거.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잘 참고하셔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실 때 이제 그 갑자기 사업이 정지될 리스크로부터 조금 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시간 관계상 발표는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